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 먼저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언론 보도가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이제 30일로 이제 미뤄진 상황인데 어제 새벽 4시경에 이제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서 본회의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성 위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좀 완화한다든가. 네. 이럴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언론 개혁 이렇게 경제 복지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이런 법안은 좀 원칙대로 밀어붙인다. 그래야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그 수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야당한테 상임위원장을 이제 양보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넘겨주기 전에 서둘러서 지금 너무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언론계 전체가 다 반대하고 있고요. 과거에 박정희 독재 시절에 해직됐던 기자들 또 민변 이런 데에서도 이 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법 개정을 좀 일단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두 분 다 그 30년 넘게 언론계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극히 좀 정치적인 문제, 이게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법일수록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당사자들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가급적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온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고 또 언론에서도 승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뭐 좀 지금 야당이나 이런 뭐 보수 쪽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저 언론 전체 또 우리 국민 중도층 이런 쪽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언론계에만은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원칙의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그런 식의 제도 도입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언론계로 확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분야와 달리 언론계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네. 그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법안 내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말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네들이 언론개혁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정밀하게 다듬어 가지고, 언론계 입장도 좀 수용을 해서 뭐 밀어붙일 부분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 지금 뭐 사실은 그 권력을 쥐인 사람이 아무래도 뭐 권력을 쥐인 사람이 악용할 소지는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그 조항 곳곳에 독소 조항으로 남아 있다. 하는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네네. 본다면 글쎄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 여권에서는 뭔가 그 임기 말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아무리 뭐 다음 정권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언론에서 그 일종의 이제 뭐 주로 문제되는 게 이제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 위협을 가하고자 한다. 저는 이런 의도도 진짜 충분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이거는 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저는 뭐 언론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뉴스를 막자는 차원에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막는 방법의 문제죠. 그런 거는 그 언론계에서도 이걸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토론을 해보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하거나 혹은 이제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의 그 강경 지지층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지도부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언론에 좀 불만이 많아요. 근데 전에 광주에서 그 기억나십니까? 철거 중이던 건물이 쓰러져서 네. 버스를 덮쳤죠. 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고향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표가 돼서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유가족도 위로도 좀 하고. 근데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버스 본인이 옛날에 택시 노조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 운전한 분이 조금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라도 밟았으면 좀 이건 참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약간 와전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책임을 버스 운전 기사한테 떠밀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언론 참사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집권 여당 대표인 나한테도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대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수단을 다해서 앞으로 언론 개혁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지금 세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송영길 대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아니 이게 대선에서 이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같은데 지도부가 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보도로 이제 본인이 피해를 봤던 그런 경험까지도 개인적인 그 경험까지도 여기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그렇더라도 그 역시 언론 자유를 만약에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듯이 정말 그 중요시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 감정을 거기다가 얹어서 이걸 추진하더라도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원래 뭐 언론이 좀 약간은 동네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뜻하고자 하는 거를 언론이 제대로 배려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불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이 꼭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기자들 중에 그런 기자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언론이라는 게 워낙 폭넓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고 거기다 가짜뉴스 딱지를 붙인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민 사이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건 사실인데요. 막상 언론중재법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위헌 논란이야 이제 뭐 결국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 지금 이제 그 이념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효성 문제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 절차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서 뭐 민사, 형사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제도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뭐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제 5배까지를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또 그 기준도 매출액 기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오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매출액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잘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매출액인가? 뭐 아니면 뭐 방송 같으면 시청률이라든가 신문 같으면 발행 부수 뭐 이런 거는 합리적인데 매출액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죄 형사처벌을 받으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처벌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른바 가짜뉴스 또 황색 저널리즘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형사처벌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좀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판사 출신 어느 민주당 의원한테 제가 이름까지 차마 못 밝히겠습니다만 물어봤어요. 이 법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판사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좀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판사가 이건 5배,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 꽝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법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밝힌 게 있습니다. 네,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 법이 뭐 완벽하다,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안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지만 30일 이제 본 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 또 민주당은 전원회의 카드로 이제 맞불을 놓은 상황인데 결국 이 30일 본회의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언론중재법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지금 뭐 필리버스터하고 또 뭐죠? 전원위원회 이런 게 네.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뭐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고요. 지금 대선 경선 치러야 되는데 무슨 필리버스터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그럼 야당이 대안 입법을 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야당 의원이 대안은 내 머릿속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요건 민주당이 다 먹고 이 법을 처리해라라고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왜? 내년 3월 대선에서 이기면은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재갈을 지금 부릴 필요가 사실은 속내에는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명분이 너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그 언론계 전체하고 여야 정치인 전체하고 약간 대립되는 이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야당의 지금 반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심드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글쎄, 여기서 야당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당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이 이걸 왜 그렇게 밀어붙일까 하는 그 의도,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전원위원회도 그 여당이 이제 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신청한다고 한다면 뭐 전원위원회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전원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면 이제 뭐 그 결론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일이면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뭐 사실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고 보면 이거를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타협점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또 뭐 다시 좀 연기를 해서 그 여야 간의 협상을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제3의 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발제오셨죠? 네, 어제 사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아주 강수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선에서 변수까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제 불법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에서 5명에게 탈당, 1명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제 뭐 이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하루가 지나서 절반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이제 윤 의원의 해명과 이제 그 행동에도 뭐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든다. 뭐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처와 또 민주당과 그 당시의 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최 의원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요. 그때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비례대표 2명만 출당을 하고 10명은 탈당 권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탈당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탈당계 그중에 5명이 냈는데 처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비례대표 2명만 출당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처리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자신 있게 다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양당 제도가 달라서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그렇지 구성을 해서 탈당 권유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열흘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이 돼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당 권고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네.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의 이 처리가 강력한 처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인들도 이렇게 예고된 그 위기는 대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뭐 10명 가까이 뭐 명단이 나온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 전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좀 의혹이 약하더라도 일단 탈당을 시키자, 탈당 권고를 하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를 해서 위기를 넘겼고요. 이번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면 지금 이준석 지도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걸러서 억울한 사람은 좀 구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 작전을 짜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대로 네. 이제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건 뭐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은 어제 사퇴 선언 이후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 결정을 놓고 여야의 평가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신 건데 제 입장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정말 경제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이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 3단이라고 있는 인근에 2016년에 3,300평의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윤희숙 의원은 2016년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방금 전 들으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이 오늘 윤 의원 부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좀 급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직안 처리가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의원은 민주당이 즐겁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까요? 글쎄요. 그걸 근데 본인이 내가 국회의원 더 이상 하는 게 유권자나 국민한테 너무 부끄럽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관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투기 의혹에 휘말렸는데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한 게 명분이 너무 떨어진다. 그만두겠다. 그럼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또 정치적으로 따져서 이 사표를 뭐 반려할 것이냐, 통과시킬 것이냐. 이 너무 좀 저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 자체가.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뭐 야당이 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걸 뭐 가결시키면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낮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통과될 그렇지만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민주당이 동의하에 처리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민주당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은 왜냐하면 민주당도 똑같이 12명 있고요. 그중에 이제 윤희숙 의원의 경우보다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지금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로지 부친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받으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하나도 지금 처리가 안 됐단 말이죠. 비례대표 2명 출당한 거 외에는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선뜻 동의를 못 할 것이다. 의원직 사퇴 이런 이제 그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또 동의를 안 해서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윤희숙 의원 거를 동의 안 해주는가? 또 이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도 뭐 본인이 의원직 사퇴 안 하겠다고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게 도리는 도리죠. 그러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그 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뜻을 받아서 찬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되옵니다 해서 말려야 될까요? 이건 너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본회의 이제 30일에 이제 그 처리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쨌든 이 부동산 후폭풍이 대선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됐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전체 12명 중에서 5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고, 어쨌든 대선 주자 전수 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후폭풍이 그 대선 판도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이제 12명 중에 5명이 있다는 건 윤석열 캠프에 워낙 현역 의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추나무에 정말 뭐 실 걸리듯이 어떤 그 조건을 들이대도 윤석열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이고, 뭐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알고서 뭐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상황은 좀 다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현재 이제 두 분이 이제 캠프에서 떠났고요.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현재 처리 과정에 있죠. 근데 그 처리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대선 그 이제 경선이나 본선 국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캠프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 뭐 부동산 전수조사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 어떤 뭐 지지율 하락이나 뭐 이런 걸 겪게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게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기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출직 공직자인 정치인들, 또 임명직 공직자인 관료들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내 아파트 값 좀 올라서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꼭 투기 심리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석열 캠프에 의원들이 좀 많았다.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이 대선판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대선판까지는 같이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저도 이제 언론계인데 굉장히 착잡합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결국 국회에서 법률로 언론을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배경에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언론을 잘 믿질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뭐 일제하고 독재를 찬양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정치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언론이 정치화된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통과 여부하고 좀 별도로 우리 언론이 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언론 스스로 신뢰 회복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네. 글쎄, 뭐 그 신뢰 회복 저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 안을 뜯어보면 안에 조항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또 너무 모호한 표현, 그다음에 언론계를 위협하는 듯한 그런 그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악법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을.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현대판 부활 아니냐,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은 두 분 다 언론중재법에 관련한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리고 야당의 부동산 관련 후폭풍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